모든 습관에는 그 기저에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서부터 결혼이나 이혼 가능성, 약물이나 알코올, 니코틴 중독 성향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위에 직면했을 때 복종하거나 반발하는 방식, 스트레스 상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방식, 짜증을 내거나 반응하는 방식, 콘서트장 같은 곳처럼 감각적 경험을 느낄 때 매혹되거나 지루해하는 방식은 유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행동 유전학자 로버트 플로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닌 특성이 유전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실험들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한 요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고유의 유전적 요소들은 함께 묶여서 우리의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성격은 몇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상황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격에 관해 가장 입증된 과학적 분석은 빅5로 행동을 5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이다. 첫 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것에서 신중하고 일관된 것까지. 두 번째, 성실성.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것에서 느긋하고 즉흥적인 것까지. 세 번째, 외향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에서 고독하고 내성적인 것까지. 네 번째, 친화성. 친절하고 다정한 것에서 도전적이고 무심한 것까지. 다섯 번째, 신경증. 성 마르고 예민한 것에서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것까지. 이 5가지 성격들은 모두 생물학적 특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신생아 병동에 큰 음향을 틀어놓으면 어떤 아이들은 그쪽을 향해 몸을 돌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등을 돌린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하자 소음 쪽으로 몸을 돌린 아이들은 외향적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컸고 등을 돌린 아이들은 내성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컸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온화하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옥시토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의 감정을 증진시키고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기능한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사 메모를 쓰거나 사교 행위들을 조직하는 것 같은 일에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낸다. 신경증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다. 이 특성은 뇌 속 편도체의 과밀성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협 감지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에 민감할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더욱 커진다. 습관은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유전자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선호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남들보다 더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감스러워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성실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설계된 환경에 훨씬 더 크게 기대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세워야 한다. 보디빌더처럼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암벽 오르기나 사이클링 또는 조정을 선호하면 이와 유사한 운동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친구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당신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면 혹시 논픽션보다 끈적끈적한 로맨스 소설이 취향에 더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도 당황하지 마라. 뭐든 당신이 끌리는 것을 읽어라. 계속 해리포터만 읽고 싶을 때 나 역시 그렇게 했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습관을 골라라. 가장 대중적인 습관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즐거워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법칙 뒤에 있는 핵심 개념이다. 습관을 당신의 성격에 맞춰 조종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잘 맞는 상황을 찾고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과정이 쉬워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을 선택하면 인생이 힘겨워진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은 어떻게 선택할까? 첫 단계는 세 번째 법칙, 쉽게 만들어라에서 다뤘던 것이다. 많은 경우 잘못된 습관을 선택했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습관을 골랐다는 말이다. 실행하기 쉬운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훨씬 더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도전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언제고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맞게 올바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시행착오다. 물론 이 전략에도 문제는 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탐색 기간을 거치게 된다. 남녀 관계라면 데이트를 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탐색할 만한 것이다. 반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최대한 좋은 해결책을 시행하고 약간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지들을 탐색하면서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줄 만한 습관과 영역의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질문 1.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재밌을까? 어떤 일이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 일에 따르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일을 즐기고 있는가? 어떤 일이 나는 덜 힘들다면 그곳이 향해야 할 곳이다. 질문 2. 무엇이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돌입하게 되는 정신적 상태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는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행복감을 느낌과 동시에 최상의 성과를 내는 상태로 운동선수나 공연자들은 이를 존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몰입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감도 얻지 못한다. 질문 3.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비교가 구미에 맞을 때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 수가 무척이나 빠르게 늘어났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대학 동료 몇몇보다 구독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계속 글을 쓸 동기가 생겼다. 질문 4.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잠시 그것을 배운 것을 무시하라.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무시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무시하라. 그리고 내면을 향해 물어보자.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도 마라.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